저는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했고 연금만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국민연금 80만 원, 아내 기초연금 20만 원,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한다는 현실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병원비, 관리비, 월세, 고정 지출을 빼고 나니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혹시 당신의 통장 잔고가 100만 원도 안 남는다면, 그리고 그게 당신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노력해도 안 되는 현실 때문이라면 이 영상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돈을 벌다 건강을 잃었고 마음까지 병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왜 열심히 살아온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는지, 그 억울한 사연을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곧 닥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저씨, 나이 드셨으면 일 똑바로 하셔야죠. 저는 30년을 한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옥. 젊은 시절 새벽 첫 차를 타고 출근해서 마지막 열차를 타고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죠. 남들처럼 승진도 하고 대기업 부장님 소리도 들어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쉼없이 달려온 덕분일까요? 5년 전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내 미경 씨는 여보, 이제 좋은 밥솥 하나 사자며 들떠 있었지만 저는 20년 동안 밥맛 좋게 밥을 지어주던 낡은 전기 밥솥을 보며 괜찮다, 더 쓰자며 웃어넘겼습니다. 그 밥솥이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평화로운 노년을 보장해 줄 것만 같았거든요. 퇴직 후 첫 1년은 그야말로 꿈만 같았습니다. 미경 씨와 제주도로 떠나 푸른 바다를 보았고 손자 손녀들 용돈도 두둑이 챙겨주며 마음껏 베풀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바둑도 배우고 매일 아침 뒷산에 올라 맑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때만큼 마음이 편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는 모두 부장님, 제대로 쉬시네요라며 부러워했죠. 저 역시 제 노후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5년의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서웠습니다. 국민연금 80만 원과 아내의 기초연금 20만 원을 합해 매월 100만 원 남짓한 돈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아내의 만성 관절염 약값과 병원비가 해마다 오르면서 통장에 돈은 물 새듯 빠져나갔습니다. 낡은 밥솥은 여전히 밥을 짓고 있었지만 저희의 통장은 점점 텅 비어가는 밥그릇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을 푸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는데 낡은 밥솥의 전선처럼 굽은 어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낡은 밥솥처럼 우리의 삶도 멈춰버릴 것만 같았죠.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 재취업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67세라는 나이는 대기업 부장이라는 과거의 경력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들었습니다. 신문 9일란에는 온통 60세 이하 우대라는 문구만 가득했고 몇 번의 면접에서도 경력이 너무 많으시네요. 체력이 부족하실 텐데요. 라며 매번 퇴짜를 맞았습니다. 저는 30년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점차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파트 게시판에 붙은 공고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모집, 나이 무관, 월급 170만 원. 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고 다음 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선 면접장은 예전과 많이 달랐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저를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아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170만 원이라는 월급은 우리 부부에게 다시 희망을 가져다 주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67세의 몸으로 꼬박 12시간을 깨어 서 있어야 하는 야간 근무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CCTV 모니터 앞에서 졸음을 참기 위해 수없이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고 2시간마다 돌아야 하는 순찰은 무릎에 극심한 통증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번은 순찰 기록을 깜빡해 관리소 젊은 직원에게 아저씨, 나이 드셨으면 일 똑바로 하셔야죠. 나는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저를 사람이 아닌 도구로 대하는 시선이었습니다. 퇴근하는 직원들이 고생하세요라고 건네는 말은 그저 형식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관리소장이 직원들과 웃으며 저녁 회식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새로 오신 김 대리님. 환영회니까 다 같이 갑시다. 그 말에 모든 직원이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함께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를 향한 초대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와 아저씨, 저희 회식 가서 야식 좀 시킬게요. 잘 좀 부탁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제 존재는 그저 야식을 주문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했는데 이제는 회식에도 낄 수 없는 외부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제 몸은 급격히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밥맛이 없었고 낡은 전기밥솥에서 푸짐하게 퍼담던 밥그릇은 언제나 절반만 채워졌습니다. 6개월 만에 몸무게는 5kg 줄었고 거울 속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초췌한 제가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순찰을 돌다 갑자기 현기증이 찾아왔습니다. 지하 주차장 벽에 기대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침밥을 먹다 숟가락을 놓자 아내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그만둬요. 이러다 당신 쓰러지겠어. 돈보다 당신 건강이 먼저야. 아내의 눈물을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인데 돈을 벌다 행복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관리소장에게 찾아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리소장은 별다른 표정 없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했고 저는 그 짧은 말에 씁쓸하게 돌아서야 했습니다. 낡은 밥솥이 다시 우리 집 부엌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다시 불안해졌지만 잃었던 건강과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6개월간의 경비원 생활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저의 이야기는 한 남자의 특별한 사연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2025년의 현실, 그리고 존중받으며 일하고 싶은 모든 노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한가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35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박민호입니다. 제 인생은 화려한 승진이나 거액의 퇴직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저 매달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성실하게 일했죠. 덕분에 아내 윤정과 저는 부족함 없이 살았지만 남들처럼 벤츠를 타거나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저희 부부는 매달 월급의 10%를 꼬박꼬박 미래를 위한 저축으로 돌렸습니다. 윤정은 백화점 대신 재래시장을 찾았고 저는 신발 하나를 사도 오래 신을 수 있는 튼튼한 등산화를 골랐습니다.
이 등산화는 제 삶의 철학을 담은 상징과도 같았죠.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하고 튼튼하게 제 발을 지탱해 주는 것처럼요. 은퇴를 앞둔 2년 전, 주변 친구들은 모두 제게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야, 퇴직금도 얼마 안 될 텐데 괜찮겠어? 우리처럼 뭘 좀 해서 돈을 불려야지. 그들은 재테크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부터 퇴직금을 부동산에 투자해 돈을 불렸다는 이야기까지 저마다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나는 연금만 믿어라고 답했습니다. 2025년 기준 저의 공무원 연금은 월 280만 원. 남들이 들으면 그 돈으로 되겠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저는 이 금액이 저희 부부의 노후를 책임져 줄 가장 든든한 보험이라고 믿었습니다. 은퇴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윤정과 함께 동네 뒷산에 올라가 산책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배운 목공예로 손주들에게 작은 장난감을 만들어주곤 합니다. 친구들은 아직도 일터에 나가거나 매일매일 주식 그래프를 보며 불안해하지만 저는 그저 평온한 일상을 보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가장 친한 친구인 정우와 오랜만에 만났을 때 저는 마음 한구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우는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임원으로 퇴직했습니다. 2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고 한동안 어깨에 힘이 들어갔었죠. 그런데 요즘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민호야, 나는 퇴직금으로 주식에 투자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져서 손해를 많이 봤어. 퇴직금 절반이 날아갔다네. 이젠 연금으로는 생활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근데 우리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냐?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정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제가 연금만 믿는다고 했을 때 웃었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가 과거에 내렸던 모든 결정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습니다. 아내가 아끼며 사용했던 재래시장의 채소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튼튼했던 제 등산화, 그리고 매달 꾸준히 쌓아온 연금 통장. 젊은 시절의 선택이 노년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우에게는 차마 괜찮다는 위로의 말조차 건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우와의 대화는 제 마음속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정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민호야, 나는 화려한 성공을 꿈꿨는데 결국 남은 건 불안뿐이야. 이제 와서 다시 뭘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참한 노후를 보았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거액의 돈을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잃고 안정적인 연금이 없으니 다시 일터로 내몰려야 하는 현실. 한때는 저를 소심한 공무원이라고 불렀던 그였지만 이제는 제가 부러운 듯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달랐다는 것을요. 저는 화려한 수익률 대신 안정성을 택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라는 보이지 않는 든든한 방패를 만들고 꾸준히 저축하며 생활의 군사를 뺐습니다. 아내가 애지중지 아끼던 낡은 등산화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튼튼한 것처럼 저의 삶도 그렇게 한 걸음씩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 모든 선택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현명한 선택을 했던 걸까요? 저는 이 평온한 삶이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윤정과의 합의된 삶의 방식,
그리고 안정적인 공무원 연금이라는 사회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처럼 노후를 준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내 경험을 나눠줄 수는 없을까? 저는 윤정에게 이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처럼 불안하지 않은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우리 경험을 공유해보는 게 어떨까? 아내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민호와 윤정의 행복한 노후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작은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투자 비법 대신 가계부 쓰는 법, 절약하며 즐거운 일상 보내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의 중요성을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은퇴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매월 280만 원으로 윤정과 함께 소박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아침에는 등산화 끈을 묶고 함께 산책을 나서고 오후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수확의 기쁨을 나눕니다. 저희의 삶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꾸준함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튼튼한 등산화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의 작은 습관이 몇십 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두 사람의 극과 극인 노후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한 분은 비참하게 무너졌고 다른 한 분은 평온한 삶을 살고 계시죠. 이 두 이야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과연 개인의 선택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 두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2025년 대한민국의 노후가 직면한 거대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대한민국 통계청과 해외 논문에 따르면 이 두 이야기의 핵심에는 연금 수령액과 삶의 필요 비용 간의 심각한 괴리, 그리고 노후 준비 방식의 차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통계적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통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8.2%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 수치는 우리가 김정호 씨의 이야기에서 본 것처럼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은 약 65만 원대로 많은 은퇴자들의 최소 생활비로 추정되는 월 200만 원 선과는 무려 3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김정호 씨가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쓰며 버텨야 했던 이유이자 그 목돈마저 바닥나자 결국 건강을 잃어가며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했던 가슴 아픈 현실의 증거인 셈이죠. 반면 박민호 씨의 사례는 이 통계의 예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현명한 대비책을 마련한 경우입니다. 퇴직금이 없는 공무원 연금의 특성상 그는 젊은 시절부터 꾸준한 저축과 철저한 소비 습관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의 월 280만 원이라는 연금은 국민연금 평균의 4배가 넘는 금액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노인 가구 평균 소비 지출을 안정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는 노후 소득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목돈에 의존하는 삶은 예측 불가능한 물가 상승이나 의료비 지출 앞에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지만 박민호 씨처럼 매월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죠. 해외 통계와 학술 논문들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유럽과 북미의 여러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보유 자산의 규모보다는 매월 들어오는 현금 흐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에 훨씬 더 크게 좌우됩니다. 또한 OECD가 발간하는 서사이어티의 더 글랜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 빈곤율은 수십 년째 회원국 중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뿐 아니라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근로를 필요로 하는 사회 구조와 일자리의 질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고령층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치중되어 있어 김정호 씨의 사례처럼 돈을 벌다 건강을 잃는 악순환을 낳기 쉽다는 것이 여러 사회학 논문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통계와 연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당신은 김정호 씨의 길을 가고 있나요? 아니면 박민호 씨의 길을 가고 있나요? 이 불안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이러한 통계적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두 가지 극명한 노후의 단면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불안한 노년이 아닌 평온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마음가짐의 변화와 현실적인 시스템 활용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 준비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김정호 씨처럼 퇴직금이라는 목돈에 의지하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통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박민호 씨처럼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한 번에 끝낼 노후 준비가 아닌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창한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기술을 배우고 소일거리라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생존 기술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미 우리 같은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례로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경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공공시설 관리, 급식 보조, 환경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제도는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각 지자체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50플러스 재단은 중장년 세대의 인생 2막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며 경기도의 5060 신중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직업훈련을 지원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의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하시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먼저 겪었고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평생 직장 개념이 희미해진 일본의 경우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통해 기업들이 정년을 65세까지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나아가 70세까지 고용을 연장하도록 노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 유연성이 높은 독일은 노동시간 계좌제 같은 유연한 근무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 근로자들이 원하는 만큼만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는 노년층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결론적으로 노후는 은퇴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돈을 어떻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바꿀지 고민하고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다고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김정호 씨가 일자리를 구하며 좌절했던 순간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자존감이었죠.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김정호 씨의 서글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박민호 씨의 평온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을 시로 써내려갑니다. 어떤 시는 파란만장한 서사로 가득하고 어떤 시는 고요한 평온함으로 채워지죠. 앞서 김정호님의 시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30년 넘는 세월을 가족을 위해 바치고도 퇴직금이라는 한 줌의 모래와 국민연금이라는 낡은 밥솥에 기대어 살다 결국 자존심과 건강마저 잃고 말았죠. 아저씨라는 핀잔에 가슴이 무너지고 돈을 벌다 쓰러질 뻔했던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먹먹한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박민호님의 시는 달랐습니다.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등산화처럼 그는 화려함 대신 꾸준함을 택했습니다. 남들이 조급하게 목돈을 불릴 때 그는 연금이라는 든든한 강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섬이 되었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걷는 산책길에서, 손수 만든 나무 장난감에서, 그리고 돈 걱정 없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시간 속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돌보기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집 한 채를 마련하느라 우리 자신의 노후는 뒷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시간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김정호님처럼 슬픈 시가 아닌 박민호님처럼 아름다운 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돈을 더 많이 모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노후는 돈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행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음 편히 걸을 수 있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한 인생의 시를 완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디 당신의 마지막 시가 가장 아름다운 명작으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계신 선배님, 친구 여러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우리네 인생이 참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더군요. 젊을 땐 그저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 뒤를 돌아보니 예상치 못한 언덕과 골짜기가 참 많았습니다. 최근에 들은 한 이야기가 제 마음을 참 무겁게 합니다.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지셨는데 병원비는 어찌어찌 해결했지만 그 들을 감당하지 못해 온 가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 저도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고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더군요.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연금만 믿고 있다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순간이 닥쳤을 때, 그때 기댈 곳이 없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서럽겠습니까? 자식들한테 송 벌리기도 미안하고 평생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아 밤잠 설치게 될 겁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줄밖에 없는데 한순간의 위기로 모든 것을 잃는 그런 억울한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일의 나와 우리 가족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부디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경기도 안산.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오래된 아파트 8층. 복도를 따라 걸으면 맨 끝 삐걱이는 현관문 너머로 김도연 어르신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올해 72.
그의 아침은 언제나 손때 묻은 낡은 휴대폰을 가만히 만져보는 것으로 시작되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번쩍이는 최신 휴대폰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화면 귀퉁이는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고 전화벨이 울려도 화면, 손글씨가 흐릿해 귀부터 바싹 갖다 대야 하는 10년도 더 된 물건입니다. 하지만 도연 어르신은 이 낡은 휴대폰을 보물처럼 여깁니다. 여기엔 당신의 한평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던 고향 친구의 번호, 며느리가 보내준 손주 녀석의 첫걸음마 동영상, 그리고 세상을 떠난 아내가 마지막으로 보낸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 끓여 놓을게요. 늦지 마소 하는 짧은 문자까지. 이 작은 기계는 그의 살아온 세월 그 자체였습니다. 도연 어르신은 60대 후반까지 기름 냄새밴 작업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40년 가까이 공장에서 쇠 깎는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한평생을 보냈지요. 그렇게 평생의 땀과 눈물을 바쳐 퇴직하던 날, 그의 손에 들린 것은 퇴직금 1억 2천만 원이 든 통장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상에 마주 앉아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고생 끝났네. 이 정도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우리 둘이 알콩달콩 살기엔 충분하겠지. 아내는 말없이 눈시울만 붉혔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소박했지만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손잡고 시끌벅적한 시장 골목을 누비고 저녁이면 동네 공원 정자에 앉아 오랜 친구들과 장기 한 판을 두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매달 90만 원씩 나오는 연금은 부족한 듯했지만 두 식구 살림엔 더없이 고마운 돈이었고 퇴직금은 은행에 고이 넣어두고 이자를 받으니 마음 한편이 든든했습니다. 낡은 휴대폰 액정 속에서 환하게 웃는 손주 사진을 들여다볼 때면 그래, 이만하면 참 잘 살아왔다 싶어 가슴이 뿌듯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시련이라는 놈은 늘 예고 없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골라 찾아오더군요. 작년 가을, 하나뿐인 아들 진수가 어두운 얼굴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는 순간, 도연 어르신의 가슴은 이미 철렁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어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그 순간 도연 어르신의 손에 들려있던 낡은 휴대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질 뻔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는 한 집안의 가장인 아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겁니다. 며느리는 아이들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집 대출 이자와 아이들 학원비는 꼬박꼬박 날아올 테지요. 아버지, 정말 면목 없습니다. 석 달만 도와주시면 어떻게든 자리 잡아서 꼭 갚겠습니다. 차마 아버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는 아들의 모습에 도연 어르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말없이 안방 서랍을 열어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을 위해 겹겹이 싸두었던 비상금 500만 원을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애비가 돼서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를 겨우 내뱉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만이라던 아들의 약속은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아들의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용돈처럼 시작된 지원이 어느새 아들네 가족의 생활비 전부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번져버렸습니다. 월 90만 원의 연금은 내 식구의 생활비와 손주들의 학원비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시장에만 나가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달걀 한 판에 8,000원, 돼지고기 한 근에 10,000원이 훌쩍 넘는 세상에서 그의 장바구니는 날이 갈수록 초라해졌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영감, 당신 뼈마디 쑤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저러다 우리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도연 어르신은 대답 대신 낡은 휴대폰만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 이번 달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아들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 하나하나가 천근만근의 무게로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그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만기까지 6개월 남은 예금을 깨는 순간
그동안 쌓인 이자가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통장에서 숫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고혈압이 악화된 것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당분간 치료비만 매달 70만 원은 생각하셔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 어르신의 손에서 낡은 휴대폰이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의 금이 거미줄처럼 화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내의 병원비와 간병비, 아들에게 보내는 생활비까지 평생의 버팀목이라 믿었던 퇴직금 통장은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어두운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금이 간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들에게서 취직했다는 기적 같은 연락이 오지 않을까? 혹시 병원에서 아내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전화가 오지 않을까? 하지만 낡은 휴대폰 화면에 떠오르는 것은 은행에서 보낸 잔액 부족 알림 문자와 아버지, 죄송합니다로 시작하는 아들의 또 다른 송금 요청 메시지뿐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글자들을 보며 도연 어르신은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찬비가 유리창을 때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연 어르신은 아내의 병상 옆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받아 들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얇고 차가운 종이 위에는 입원비 및 치료비 중간 정산액 178만 원이라는 글자가 까맣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고 눈앞이 아찔해지며 결국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놓치고 말았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허리를 숙이려던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이 스르르 미끄러져 시멘트 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쨍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이미 금이 가 있던 액정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화면의 한쪽이 영원히 빛을 잃었습니다. 마치 그의 마지막 희망 한 조각이 부서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버틸 힘이 없구나. 그의 작은 읊조림을 들었는지 병상에 누워있던 아내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마른 아내의 손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영감, 무리 진수. 이제 그만 도와줘요. 당신 얼굴 좀 봐요. 저러다 당신마저 쓰러지면 우리는 어떡해요. 자식도 자식이지만 우리 목숨부터 챙겨야지. 애들도 이제 알아서 살아야 해요. 아내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지만 도연 어르신은 차마 알겠다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평생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아버지에게 손 내미는 아들을 외면하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도연 어르신은 망연자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죽어버린 화면 한쪽을 겨우 피해가며 문자 알림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볼 것도 없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그는 휴대폰을 옆으로 던져버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려왔고 참았던 서름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퇴직금 통장은 이미 반토막이 났고 연금 90만 원은 아내의 약값과 병원비만으로도 모자랐습니다. 더는 기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는 벼랑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 어르신은 잠들지 못하고 깨진 휴대폰 액정을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주 녀석의 사진, 친구들과 주고받은 안부 메시지를 무의미하게 넘기던 그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몇 해 전, 아직 아내가 건강했을 때 보내온 낡은 문자 하나. 여보, 오늘따라 당신 어깨가 참 무거워 보여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당신 건강이 우리 가족의 전부예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잔소리처럼 들렸던 아내의 걱정이 이제는 뼈를 애는 유언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했던 것은 아들의 당장의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남은 생과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 두 사람의 위태로운 노후였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 어르신은 큰 결심을 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깨진 액정 너머로 들려오는 연결음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마침 전화 잘하셨어요. 아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연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애비가 더는 버틸 수가 없구나. 내 어미는 병원에 누워있고 내 통장은 바닥이 났다. 이제부터는 내 살림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내 어미는 누가 돌보고 너를 멀리서나마 응원해 줄 아비가 어디 있겠냐. 소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아들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도연 어르신은 한참 동안이나 낡은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깨진 화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 하나가 스르르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김도연 어르신의 이야기가 어머님, 아버님, 혹시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이것은 어느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예고 없이 찾아온 병마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이 땅에 부모님 14넷은 여전히 성인 자녀를 경제적으로 돕고 있으며 그 때문에 자신의 노후 자금이 말라가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70대 이상 어르신의 한 해 평균 의료비는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너무나 무서운 현실입니다. 도연 어르신의 깨진 휴대폰은 바로 우리 모두의 위태로운 노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네 살아온 세월과 가족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지만 그저 들여다보고만 있다고 해서 금이 간 액정이 저절로 붙지는 않습니다. 위기는 내일 들어올 연금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오늘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금 당장 자식이나 사랑하는 배우자가 아프다 하면 망설임 없이 꺼내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300만 원입니까? 아니면 1000만 원입니까? 그 숫자가 바로 우리네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조용한 주택가. 올해 71, 정태식 어르신은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낡은 자전거에 올라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전거 바구니에는 늘 작은 손풍기와 물병이 들어 있습니다. 흰 머리가 성성해졌지만 얼굴엔 늘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정태식 어르신은 60세까지 대기업 부품회사의 생산기술팀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공장에서 설비를 관리하고 사람들을 이끌던 그는 늘 묵묵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년퇴직하던 날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달콤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가게를 차리면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아파트 하나 사두면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주위 친구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퇴직금은 굴려야 돼. 가만히 두면 물가만 못 따라가. 하지만 태식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손에 쥔 통장을 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난 모르는 건 안 건드릴래. 우리 둘이 편히 살 수 있는 길을 찾자. 그의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여태 일만 했잖아요. 이제는 지켜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그렇게 굳은 결심을 했던 태식 어르신도 마음이 흔들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2022년 주변에서는 코인과 주식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친구 한 명은 3천만 원 넣었는데 2달 만에 2배가 됐다며 자랑했고, 다른 이는 상가 하나 분양받으면 월세가 꼬박꼬박 들어온다며 계약서를 흔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태식 어르신은 집안 서랍 속 두꺼운 노트를 꺼내보았습니다. 노트 속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돈은 지키는 게 버는 것보다 어렵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수년 동안 노후 재무 설계 강좌를 다니며 적어둔 메모를 늘 곱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도와주시면 곧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태식 어르신은 단호하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아비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조언이지 돈이 아니다. 내 살림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처음엔 아들의 표정이 굳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들도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노후는 언제나 예기치 않은 순간에 균열을 드러냅니다. 2023년 겨울 집 보일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수리기사는 교체해야 한다며 120만 원이라는 금액을 내밀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그는 준비해둔 비상금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런 날을 위해 모아둔 거지. 망설임 없이 현금을 꺼내 들었고 그날 저녁 따뜻한 온기가 집안을 다시 채웠습니다. 또 한 번의 위기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허리 디스크 수술이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재활치료비까지 합치면 수백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주변에선 보험으로 다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험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비용이 계속 쌓였습니다. 하지만 태식 어르신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매달 20만 원씩 별도의 의료 비상금 계좌에 꾸준히 넣어둔 덕분이었습니다. 그 돈이 모여 1,000만 원 가까운 안전망이 생겨 있었고 아내의 치료비는 거기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병실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편히 치료받네요. 정말 고마워요. 태식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어려움 앞에서 결국 노후 자금을 쏟아붓곤 합니다. 하지만 태식 어르신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이 힘들 때는 밥상을 차려 함께 먹고 며느리가 지칠 때는 손주를 봐주며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돈 대신 시간을 주고 조언을 나누며 관계를 지켜냈습니다. 덕분에 자녀들과의 관계는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나중에 새 일자리를 얻은 뒤 고맙다며 용돈을 건네려 했지만 태식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다시 일어선 것만으로 충분하다. 2024년 여름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태식 어르신의 오랜 친구이자 함께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 박만수 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에 허덕이던 만수 씨 가족은 결국 노후 자금을 다 써버렸고 아들은 해외에서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이라 했습니다. 병실에서 만수 씨 아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태식 씨, 당신은 참 현명했어. 우리는 왜 그때 그렇게 무모했을까? 그 말을 들으며 태식 어르신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수 씨는 자신과 똑같은 직장에서 같은 연배로 은퇴했던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상가 투자에 퇴직금 전부를 넣었다가 코로나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병원비 한 푼 마련하지 못하고 가족들까지 고통 속에 빠져버린 것이었지요. 태식 어르신은 집으로 돌아와 낡은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세월 적어둔 메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노후를 지키는 건 욕심이 아니라 원칙이다. 그 문장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태식 어르신의 집에도 큰일이 닥쳤습니다. 아내가 계단에서 넘어져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로 1,0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잠시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태식 어르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의료 비상금 계좌를 따로 운영해왔고 또한 매달 조금씩 모은 생활 비상금 통장에도 넉넉히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준비해놨으니까.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그가 했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 현실이었습니다. 입원비는 곧바로 결제되었고 재활치료 역시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괜히 청춘 다 바쳐 당신 따라 살아온 게 아니에요. 태식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돈이 많진 않지만 쓸 땐 쓸 수 있는 힘이 있잖아. 그게 우리가 준비한 보람이지. 여러분, 정태식 어르신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온 친구는 병원비조차 감당하지 못해 무너졌지만 태식 어르신은 작은 원칙 하나, 준비된 비상금 덕분에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0% 이상이 여전히 성인 자녀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70대 이상 고령자의 연평균 의료비는 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노후를 지켜주는 건 투자 계좌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오늘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입니다. 태식 어르신의 집 장롱 속에는 아직도 낡은 노트가 있습니다. 첫 장에 적힌 글귀는 변함이 없습니다. 돈은 모르는데 쓰지 말고 꼭 필요한 나를 위해 지켜라. 그는 여전히 매달 작은 금액을 비상금 통장에 넣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누군가에겐 하찮아 보일 수 있는 돈이지만 그에게는 위기 앞에서 당당히 웃을 수 있는 버팀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도 나는 괜찮겠지 하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연금만 믿고 있다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기댈 곳이 없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서러울까요? 정태식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원칙을 지킨 사람만이 노후를 지켜낼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사례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 통계가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약 270만 원 수준인데 이 중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은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출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노후생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연령대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26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수입과 지출이 거의 맞물려 돌고 있는 구조라서 한 번에 큰 지출만 발생해도 가계가 곧장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듣는 연금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불안정한 전제 위에 놓여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의료비와 주거비는 노후 재정을 잠식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 고령층 진료비 통계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약 58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인구 평균의 거의 3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병원 진료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간병비, 재활치료비, 약값까지 합치면 실제 가정에서 체감하는 비용은 훨씬 더 크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2022년 보고서에서는 뇌졸중 환자의 경우 발병 후 첫 해에 가구당 평균 1,700만 원 이상의 직접 간접 비용이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번의 질병이 평생 모아둔 자금을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로도 확인된 셈입니다. 주거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초 발표한 전국 전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서울 수도권 전세 보증금은 평균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실제로 은퇴한 고령층의 약 30%는 여전히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 계약 갱신 시 수천만 원이 추가로 필요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2023년 연구에서는 고령층의 주거 불안정이 심리적 건강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평생 살던 동네를 떠나야 했다고 응답한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국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삶의 기억과 안정이 깃든 터전이기에 예상치 못한 주거비 지출은 곧 삶 전체를 흔드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해외 자료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OECD가 2022년에 발표한 고령층 소득 보장 보고서를 보면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0%를 넘어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고령층 10명 중 4명은 국가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일본은 약 20%, 독일은 10%대, 프랑스는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노후 안전망이 취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WHO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고령사회 의료비 보고서에서는 70세 이상 인구에서 의료비 지출의 60% 이상이 돌발적이고 급작스러운 사건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지점은 아까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예고 없는 위기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연금학회가 2023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0대와 60대 응답자의 62%가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 지원 비용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꼽았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2022년 연구에서는 고령층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의 유동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 자산이란 주식이나 펀드 같은 장기 투자 자금이 아니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혹은 보통 예금 형태의 비상금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통계와 연구 결과가 말해주는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노후를 지키는 힘은 결국 숫자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돈이라는 것. 연금은 분명히 고마운 버팀목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적어도 수천만 원 수준의 현금을 따로 마련해 두라. 그 돈이 있어야 의료비, 주거비, 생활비의 돌발 지출을 견뎌낼 수 있다. 이미 수많은 연구와 통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고, 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일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돈을 아껴라. 비상금을 마련하라는 말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 되지 않지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노인 긴급돌봄 지원제도를 확대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간병이 필요할 때 단기적으로 간병인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이 돌발 의료비 때문에 가게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뿐 아니라 군 단위 지자체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암심혈관 질환이 기난 치성 질환 등으로 발생한 과도한 진료비의 최대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해 사비로 감당하다가 가게가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공공이 대신 내주고 어르신은 매달 저렴한 임대료만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는 고령자 전세임대 이용을 통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보증금 최대 8,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어르신 안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무장의 설계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 불안을 덜어주는 장치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생활 속 갑작스러운 지출을 막기 위한 금융제도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부터 서민 맞춤형 긴급생활자금 대출을 확대했는데 이는 신용등급이 낮은 고령층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빌려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물론 빚을 지양하는 게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게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런 공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사채나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해외 사례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초고령 사회를 겪고 있는데 2015년부터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생활 지원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져도 병원 진료에서 요양 돌봄, 집수리까지 한 번에 연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한 것이죠. 덕분에 일본 고령층의 의료 파산 사례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독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강화하여 가족이 아닌 전문 간병인을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노인이 아프더라도 가족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해외 제도들은 한국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로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지역 돌봄 체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노후 재정 계획에서 반드시 현금성 자산을 따로 떼어두라는 것입니다. 은행 예금, CMA 통장처럼 언제든 꺼낼 수 있는 돈을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는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둘째, 가족 내 원칙을 세우라는 겁니다. 자녀 지원은 하드 끝없이 내어주지 않고 일정 한도를 정해 선을 긋는 것.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노후에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크게 낮게 나왔습니다. 셋째,
지자체가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의 상담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찻동 어르신 상담 서비스, 부산의 노인생활안정 통합지원센터, 전남의 노인 행복 드림콜 등은 위기 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연계해주거나 복지 서비스를 직접 찾아가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스스로 찾지 않으면 존재조차 모른 채 놓치게 됩니다. 결국 답은 분명합니다. 노후의 위기는 예고 없이 닥치지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금융복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지역 포괄케어,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처럼 해외에서도 시행착오 끝에 제도를 마련했듯 우리 사회도 점차 안전망을 촘촘히 만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준비된 현금과 제도를 함께 묶어 내 삶을 지킬 방패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비상금 통장을 열어보고 거주 지역 지자체의 복지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 아닐까요? 삶은 준비된 자에겐 선물이 되고 준비하지 못한 자에겐 시험이 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바로 이 짧은 시구와 닮아 있습니다. 한쪽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김도연 어르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자녀의 실직과 아내의 병환, 그리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 겹치자 퇴직금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손에 쥔 건 금이 간 낡은 휴대폰 하나, 그리고 반복되는 잔액 부족 알림 문자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이 남의 일 같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모두 언제든 그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정태식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평생을 공장에서 일했고 은퇴 후에도 크고 작은 유혹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자녀의 부탁에도 한도를 정했고 퇴직금을 무리한 투자에 쓰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모은 의료 비상금과 생활비 통장 덕분에 아내의 수술비도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집 거실에는 여전히 따뜻한 웃음이 있고 손주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메아리칩니다. 같은 세대를 살았지만 준비된 선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선택의 누적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오늘 우리가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 속에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위기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습관 하나, 작은 준비 하나가 우리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매달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비상금 통장을 채워나가는 일,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제도와 지원을 미리 확인해두는 일, 그리고 가족과 돈의 경계를 분명히 정해 관계를 지켜내는 일. 이 모든 것이 모여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합니다. 혹시 지금 화면 앞에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바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남의 일로 듣지 않고 내 이야기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새로운 출발의 첫걸음입니다. 김도연 어르신처럼 낡은 휴대폰만 쥐고 눈물 짓는 노후가 될지, 아니면 정태식 어르신처럼 준비된 통장 덕분에 웃음을 지킬 수 있을지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당당한 가장으로, 든든한 어머니 아버지로 남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가족의 삶과 존엄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눈물로 끝나는 노후가 아니라 미소로 이어지는 노후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준비입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 준비가 여러분의 내일을,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후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젊음 바쳐 자식들 키우고 쉼 없이 달려온 우리네 인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애쓴 세월 끝에 이제는 좀 편안히 쉬어볼까 했더니 병원 문턱이 왜 이리도 높게 느껴질까요? 얼마 전 부산에 사시는 62살의 한 분은 한 달 약값이 무서워 고혈압 약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응급실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에 또 다른 분은 평생을 바친 도시를 떠나 작은 텃밭에서 삼초를 뜯고 흙냄새를 맡으며 살고 계십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모습 아니었을까요? 똑같이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째서 이리도 다른 노후를 보내게 된 걸까요? 평생 일군 서울이라는 울타리가 어느새 우리를 고립시키고 가난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 모를 우리 모두의 억울하고 서러운 사연.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부디 제 이야기에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퇴직한 뒤 서울 아파트를 지키겠다고 버텼던 61세 남성은 결국 지하철역 앞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반면 똑같이 은퇴했던 또 다른 남성은 수도권 외곽 단독주택 마당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아침을 시작했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이 집만은 절대 안 팔겠다는 생각으로 치솟는 건보료, 재산세 관리비, 생활비까지 고스란히 짊어진 채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가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60대의 5명 중 3명이 생활비 때문에 외식을 끊고 병원 진료도 미룬다고 합니다. 반면 이미 수원, 남양주, 충북 제천, 경남 통영 등지로 이사한 은퇴자들은 진작 떠날 걸 하며 새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속속 들려옵니다. 서울을 떠나느냐, 남느냐.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건 작은 선택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의 말씀 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용석 씨는 올해 66살입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그는 퇴직 후에도 아파트를 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란 집이고 동네 사람들과 정이 붙은 터라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버티는 것이 점점 힘겨워졌습니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은 110만 원 남짓. 여기에 관리비, 건강보험료, 재산세까지 더해지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식비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날도 많아졌고 반찬은 김치 한 가지에 국물 한 그릇이 전부일 때도 많았습니다. 더운 여름엔 선풍기도 틀지 않았습니다. 전기세 고지서를 보면 숨이 턱 막혔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않고 겹겹이 옷을 껴입고 지냈습니다. 집 안에서 입김이 나올 정도였지만 난방을 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치과 치료는 이미 4년째 미루고 있었고 어깨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사치였습니다. 그는 버스를 탈 돈이 아까워 걸어 다녔고 지하철 요금을 아끼기 위해 노인 무료 승차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집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과는 집 근처 마트를 돌며 할인되는 채소를 찾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만 골라 카트에 담고 3,000원 이상 넘어가면 다시 빼곤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몇 번이고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내려놓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은 자신이 사람인지 생존 중인 기계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텅 빈 냉장고를 몇 번이고 열었다 닫으며 스스로를 다그치고 또 다그쳤습니다. 그는 밤마다 자책했습니다. 그때 집만 팔았어도라는 후회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던 중 어지러움으로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야 그의 영양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의료진은 심각한 저영양 상태라고 기록했습니다. 입원 중에도 그는 병원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호자도 없었고 병원비는 본인이 직접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퇴원 후에는 도시락 봉사센터에 연락해 하루 한 끼를 겨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감사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사는 아파트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점점 더 비좁고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점점 끊겼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지방으로 내려갔고 동네 시장은 재개발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곳이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떠날 용기도 체력도 남은 돈도 없었습니다. 최 씨는 창가에 앉아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갔습니다. 그는 한때 마당 있는 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베란다 화분 하나 들여놓을 여유도 없습니다. 인터넷도 끊긴 지 오래라 그는 라디오로 세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금리 인상, 물가 폭등, 고령 빈곤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뉴스로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인의 소식도 점점 끊겼고 자식들과는 명절 인사 외엔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보내온 우편을 통해 고독사 예방관리 대상으로 등록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제 자신이 그런 명단에 오를 정도로 취약한 노인이라는 현실이 막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허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평생을 달려온 건지 허탈함이 몰려왔습니다. 텅 빈 집에서 반쯤 마른 귤 하나를 바라보다가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아이들을 안고 찍은 사진. 그 속의 사람들은 활기찼고 따뜻했습니다. 지금의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며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무언가를 놓친 것만 같았습니다. 집이라는 틀에 자신을 가둔 채 정작 더 중요한 삶의 행복과 여유는 멀리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거실 구석에 놓인 오래된 라디오를 켰습니다. 익숙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는 그 곡조에 맞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잠시 배고픔도 외로움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멈추자 다시 차가운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달이면 또다시 재산세 고지서가 올 것이고 약값은 밀린 채로 쌓여 있을 겁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겨울이 가기 전에 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보기로. 더는 이렇게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승우 씨는 올해 61살입니다. 그는 은퇴가 다가오기 한참 전부터 노후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30대 후반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장기 배당주 펀드와 적금, 그리고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에도 분산 투자했습니다. 집은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였지만 퇴직 전 20년 이상 거주한 덕분에 집값이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자산을 단순히 보유만 하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과감하게 아파트를 매도했고 그 차익으로 충남 아산에 위치한 신축 단독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정 씨가 선택한 주택은 마당이 있는 20평 남짓한 소형 주택이었지만 병원과 마트, 문화시설이 도보로 10분 내외에 모두 갖춰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으면서도 공기 좋고 조용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은 자금 중 일부는 배당이 안정적인 ETF와 개인연금 계좌로 이체했고 매월 최소한의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게 설계해두었습니다. 그는 생활비로 월 2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지만 투자 수익과 연금으로 월 250만 원 이상이 들어와 항상 일정 금액이 남습니다. 이 덕분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여행 등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는 매주 3번은 도서관이나 작은 산책 모임에 참여합니다. 지역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예술 강좌에도 등록해 아크릴화와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마음껏 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가장 큰 변화는 건강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자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도 좋아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직접 재배한 상추로 샐러드를 만들고 가끔은 텃밭에서 감자나 고구마를 캐는 즐거움도 누립니다. 마당에는 자그마한 평상이 있어
거기 앉아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 정 씨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입니다. 이웃들과는 텃밭 정보를 주고받고 김장철에는 함께 절인 배추를 나눕니다. 한때 회사에서 임원 직책에 있었던 그이지만 지금은 타이틀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훨씬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자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아들과 작은딸은 종종 부모님 집에 와서 며칠 머물다 갑니다. 정 씨는 손주들과 마당에서 작은 캠핑 놀이를 하며 보내는 시간이 인생의 보너스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오늘도 참 괜찮은 하루였다는 문장을 매일 적습니다. 혹시 아플까봐 가까운 종합병원과 협약된 실버 건강검진 프로그램에도 등록해 두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더군요. 준비만 잘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웃 중엔 아직도 큰 도시에 머물며 외로움과 경제적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후 이전의 준비와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아직도 매일 가계부를 씁니다.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자신을 지켜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행도 자주 갑니다. 최근에는 부인과 함께 전남 구례 산수유 축제를 다녀왔고 다음 달에는 강원도 인제의 자작나무 숲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여행 경비는 카드 대신 선불 저축 계좌에서 미리 정해둔 예산으로 사용합니다. 그는 이 생활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닿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가끔은 동네 주민들 앞에서 본인의 노후 준비 이야기를 강연하기도 합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열리는 행복한 인생 이모작이라는 프로그램이죠. 사람들은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지만 정 씨는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고 웃습니다. 그는 여전히 검소하게 삽니다. 최신 휴대폰도 없고 외식은 한 달에 2번 정도. 하지만 만족도는 언제나 최상입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나는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최근 발표된 고령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이후에도 수도권, 대도시에 머무르는 고령층 중 절반 이상이 주거비와 생활비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자가 아파트에 거주 중인 고령자들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관리비 등의 고정 지출이 월 평균 250만 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국민연금 수급액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실제로 서울을 벗어난 은퇴자들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요? 수도권 외곽 또는 지방 소도시로 이주한 은퇴자의 월 평균 생활비는 서울 거주자 대비 20에서 30%가량 낮게 나타났습니다. 주택 임대료, 외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 모든 영역에서 지출이 줄어들며 실제 생활의 질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어떤 조사는 도시 거주 노인의 절반 이상이 혼자 사는 외로움과 건강 문제를 동시에 느끼고 있으며 반대로 지방으로 이주한 은퇴자들은 지역사회 활동이나 취미 모임 참여율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고령화된 도시 인프라 속에서 고립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돌봄과 교류가 가능한 환경이 오히려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병원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최근에는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들이 분원을 지방에 설립하거나 원격 진료 및 이동 클리닉을 강화하고 있어 지방 거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핀란드 등에서는 이미 작은 도시 중심 노년 주거 모델을 활성화해 대도시 중심이 아닌 분산형 노후 정주 정책이 고령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도쿄에 거주하는 고령자보다 교외 중소도시에 사는 고령자의 스트레스 지수가 낮고 의료비 부담도 적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은퇴자를 위한 전입 장려 정책과 주거 이전 지원, 건강 프로그램, 커뮤니티 케어 등을 점차 확대하고 있고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들도 교통, 의료, 복지 인프라를 갖춘 형태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자산의 크기보다는 현금 흐름과 정서적 안정이라는 공통된 결론이 국내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을 지키는 것이 항상 최선이 아닐 수 있으며 때로는 과감한 결단과 이주가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도 수도권을 벗어나 새로운 지역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고령자들이 점점 늘고 있으며 실제 이들 중 상당수가 건강 회복, 인간관계의 재형성, 삶에 대한 만족도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는 결국 각자의 우선순위에 달렸겠지만 분명한 건 변화는 두려움이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더 이상 일부 은퇴자의 실험이 아니라 대한민국 고령사회의 새로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주거와 소비, 인간관계, 건강관리까지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 인구가 더 늘어날수록 이러한 사례는 점점 더 중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국내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트렌드를 주목하며 관련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의 고령자 복지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는 어르신 행복주택 사업을 통해 만 60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병원, 복지관, 전통시장 등 생활 인프라를 연계해 실질적인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고령층 1인 가구에 대한 생활 안전 확인, 병원 동행, 식사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는 장수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노인들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활동하며 사회적 고립을 막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강원도 평창군은 고령자 이주 정착 지원 제도를 운영해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은퇴자들에게 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농촌 생활 적응 교육까지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해운대구는 건강 100세 상담센터를 설치해 고령자 대상 건강 상담, 만성질환 관리,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은빛 건강 지킴이 사업으로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방문 운동 지도와 재활 보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실질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그 성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본인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먼저 신청해보는 것이 작은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외에도 노년 일자리 지원센터, 시니어 사회활동 지원단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 단절되지 않고 연결감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정신 건강과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포괄 지원 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해 의료복지 생활상담 주거,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역 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핀란드는 세대 통합 복합주택 정책을 운영해 젊은 세대와 고령자가 함께 살며 생활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고 고독과 외로움을 방지하는 동시에 복지 비용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정책을 통해 고령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가능한 오래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이 함께 리모델링 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개념을 점차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서울 강동구, 성북구, 대전 서구 등에서 유사한 형태의 지역 중심 노인 커뮤니티 지원 모델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가장 현명한 준비는 정보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움직이고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부나 지자체는 준비를 해두었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는 일입니다. 정책은 준비되어 있고 기회는 주어져 있습니다. 결국 나의 노후는 내가 스스로 설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특히 고령자가 직접 선택하고 참여하는 방식이야말로 삶의 주체성을 높이고 자신감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공적인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나의 일상으로 연결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몫입니다. 햇살은 똑같이 내리쬐는데 누구는 벽에 갇혀 있고 누구는 마당에서 웃는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서울에 남아있기로 한 최용석 씨는 아파트라는 틀에 자신을 가둔 채 추운 방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하루 한 끼로 버텨야 했습니다. 반면 정승우 씨는 집을 줄이고 삶을 넓혔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마당에서 아이들과 웃으며 여유와 평온을 누리고 있었죠. 두 분 모두 우리처럼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다만 인생의 어느 갈림길에서 조금 다른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버티기만 하는 노후가 아닌 누리고 웃을 수 있는 노후를 위해 한 걸음 더 내딛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해 진심으로 묻고 정보를 모으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정승우 씨처럼 나는 지금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위해 우리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